자, 그 밖에도 청춘이 버려야 할 10가지 해가지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춘들의 삶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꿈과 희망을 찾아 도전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나오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청춘이 버려야 할 10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지금 여기서 쓰여져 있는데, 두려움 또는 타협, 스펙, 조바심, 한계, 상처, 열등감, 외로움, 게으름, 후회 등을 청춘이 버려야 할 10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 고민 상담소에서 나온 어떤 그 청춘이 버려야 할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어크로스가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 잉여, 열폭, 엄친아, 어그로, 중이병, 지갑대, 키보드 워리어, 근자감 이런 모든 최근의 신조어인 이 낱말들은 오늘날의 청춘 시대를 자조적으로 냉소할 때 쓰는 표현들이다. 그래서 우리 우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가 스스로를 잉여란 말이 뭐예요? 나머지 다 쓰고 남은 것, 잉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섭 선생님이 썼는데요. 잉여사회, 남아도는 인생들을 위한 사회학이라고 지금 이 책에서 거기서는 저자는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저자는 지금과 같은 현실이 계속된다면 20대의 정체와 무기력은 몇 년 후 20대가 될 10대의 문제가 되고 청년들이 30대와 40대가 되어서도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때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또 너무 우리가 취직도 못하니까 힘이 없고 어떤 잉여사회인 것, 나가 잉여가 돼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사회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20대가 30대가 40대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라는 책은 임태호 선생님이 썼습니다. 그 내용에는 뭐가 들었냐면 10년 전만 해도 자립해서 벗어나야 하는 대상, 자신을 구속하는 대상이 가족이었지만 지금 20대들은 자신의 등록금을 대기 위해 허리가 휘는 부모님을 보면서 좋은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늘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과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은 대학생의 과업, 엄마는 엄마로서의 과업, 30대는 30대로서의 과업, 40대는 40대로서의 과업들이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떤 과업을 갖고 있냐? 미래를 준비할 직업, 나의 생계를 유지할 직업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직업을 딱 차야지만이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20대 대학생 할 때는 그게 여러분의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지금 소개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책들이 소개되어 있냐면 이제 직업과 관련 도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직장을 잡았다. 그럼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 스트레스를 뛰어넘고 즐겁게 몰입하기라는 제목으로 고이케 누누스케가 지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누누스케 스님은 일본의 명문 대학인 도쿄 대학을 졸업한 스님으로서 국내에서는 생각 버리기, 또 화내지 않는 연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이야기를 하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일하는 의미를 찾는다는 것, 직장에서 감정 조절, 일에 대한 의욕, 일을 할 때의 자세, 부정적인 습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목표를 못 찾아서 멍한 상태일 때 등을 고민한다. 그런 상황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지금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화를 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화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적절한 시기에 화를 내는 것, 적절한 목적에 맞게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가족하고는 화가 사실은 가족한테도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가족한테는 감정이 빨리 이입되기 때문에 이성이 이렇게 얼른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화를 자주 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엄마는 맨날 만해 하고 또 우리가 참기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한테는 이걸 화를 냈을 경우에는 조금 뭐예요? 써먹써먹해 버려지고 예전의 관계가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관계는 절대 정말로 될 수 있으면 화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기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라면 지혜가 화내지 않는 겁니다. 남들한테. 물론 가족한테 화 안 내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화를 안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화를 어쩔 수 없이 낸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해주는 그 화로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화를 낼 어떤 방법을 못 찾아서도 화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는 장인. 장인이란 것은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이다. 이렇게 지금 리차드 세넷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자, 장인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숙련되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그래서 머리하고 손이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장인은 심혈을 기울여 물건을 만드는 예술가를 가리킵니다. 예술가적 경지에 오른 최고의 칭호가 장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인은 행동하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장인 정신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혼이 들어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대 문명에서는 그 장인이라는 말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다. 그래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책은요. 베리 슈워츠 케니스 샤프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어떻게 일에서 만족을 얻겠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족을 얻겠는가?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 것은 모든 직업인의 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 저자는 고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개념인 실천적 지혜가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천적 지혜는 일상의 사회활동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분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문성을 갖추는 동시에 윤리적 고려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변호사, 의사, 교사 등의 전문 종사자, 고객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서 가장 좋은 스타일을 찾아내야 하는 미용사, 위기 앞에서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소방수나 군인 등 현대인이 가지는 대부분의 직업에 실천적 지혜는 유용한 작업 도구가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상식사전 해가지고 옆자리 선배도 모르는 회사생활 생존 비밀 우용표 스님이 이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해 주어 신입사원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메신저를 잘못 사용하면 불량 사용으로 찍히게 되고 뭐 월급쟁이의 재테크, 상식 이런 것들도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가 제목입니다. 김정래, 전민진 선생님들이 두 분이 이거 쓰셨네요. 그래서 이들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비교를 했잖아요. 대기업의 장점과 중소기업의 장점이 있었잖아요. 대기업의 단점과 중소기업의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이 제일 큰 것이 월급이 작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가?
이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리처드 포드 편이라고 판타스틱한 세상의 개 같은 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책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일을 또는 직업이라는 것을 소재로 한 소설들은 묶은 책들이다. 연애소설 모음집, 추리소설 모음집은 흔히 봤지만 일소설 모음집이라는 것이 보기 힘들지요. 실제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선 감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들이 쓴 단편을 통해서 직업, 직책, 역할,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TV 드라마에 나왔었죠. 미생,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미생은 언젠가는 도달할 완생을 향해 한 수 한 수 성실히 돌을 놓는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수 한 수란 말은 지금 이게 미생이란 말은 바둑 용어입니다. 한 수 한 수를 성실히 돌을 하나씩 하나씩 놓자. 그렇게 되면 너는 완생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책들을 지금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석훈, 박곤일이 쓴 88만 원의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이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책이 2007년도에 나왔으니까 2007년도에는 시급이 작았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88만 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급이 있기 때문에. 시급을 안 주면 어때요? 그거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급은 반드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시급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시급이 높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직업이 없이 그냥 알바만 해서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시급이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높여보려고 했어요. 시급을 높여보려고 했는데 너무 경기가 안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이 못 올라갔죠. 물론 2.9%는 올렸습니다. 올해도. 근데 올해 10,000원 정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시급 10,000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그나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급이 더 이상 못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시급이 좀 많아야지만이 우리가 특별히 좋은 직업이 아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바만 해서도 이런 사회가 도래가 돼야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시급도 올라가겠죠. 자, 무엇이 당신을 일하게 만드는가 제목입니다. 최명기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저자는 일을 하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돈, 인정의 욕구, 소속감, 성취감, 재미, 성장, 승부욕, 도전, 명령, 이타심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너무 과하면 도리어 일을 그르치고 부족하면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돈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재미가 없으면 일이 지루해지며 승부욕이 과하면 고립된다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한 가지에 치우친 단편적인 시각을 버리고 나는 왜 일하는지, 무엇이 나를 일하게 만드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과 지나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일하는 목적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은 왜 일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저자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를 제시하면서 일에 대한 사랑과 간절함 그리고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성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으로 일에 대한 가치관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일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일을 한다면 일이 굉장히 재미가 있겠지요. 자, 어떤 일에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10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가치관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 창조의 혁신, 자유로운 기업 문화 등 창조적 사고와 문화는 일의 품격을 높이면서 일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 자,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자, 지금 현재 이미 경쟁력이 너무 많은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에 너무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젊은 너희들은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에 조금 힘을 써봐라. 이 책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블루오션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도 이거 자주 냅니다. 블루오션이 뭐고 레드오션이 뭐냐, 이걸 시험을 제가 잘 냅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블루오션을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1000개의 블루오션 직업은 미래 유망 직업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도전하면 자신만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안정된 일자리만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클라우스 슈바, 아주 유명하지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쓴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읽다가 정말 끝까지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읽다가 놔뒀다가 다시 읽고 계속 읽어야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말고 해서 계속 읽다 말다가 결국 읽었는데 재미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컴퓨터가 보급된 이래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지금 우리 그 세계가 하나가 돼 있죠. 유비쿼터스. 어디에서나 접속 가능한 정보통신망을 우리는 현재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미래 사회가 도래될 것인가에 여러분들은 항상 머리에 입력을 하고 신문을 본다든지 어떤 정보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자, 18세기 산업혁명 때 구교가 있었죠. 카톨릭이 있었고 그 카톨릭이 조금 부패가 시작되니까 개신교들이 그 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구교의 카톨릭에 저항하면서 새로 생긴 것이 개신교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장로교회 이런 것들이 개신교입니다. 이런 교회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옛날 어떤 간의 수공업보다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그떤 새로운 그 직업들을 가지고 기술을 연마하고 공장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어떤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원래의 어떤 그 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스 베버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점에서 개신교들, 카톨릭 교회가 아닌 개신교들은 새로운 학문, 새로운 기술을 익혔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역사라는 것은 돌고 돌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 IT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켜주면 무조건 해야 되죠. 안 시켜줘도 찾아가서 해야 될 판에, 그죠? 그래서 이런 4차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 뇌과학 등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라. 자,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한윤영, 최태섭, 김정근 이분이 썼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니 참아라. 명령과 너희 말고도 일을 할 사람은 많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 젊은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기술 배우려면 월급 적게 받고라도 나한테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책들이 나왔고 우리가 굉장히 그러면 안 된다. 월급 똑바로 줘라. 최소한 뭘 줘야 되냐. 시급은 줘라 하고 우리가 지금 푸시를 한 다음에 88만 원이 없어졌고 열정페이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열정페이는 이미 없어졌다. 그래서 정부가 점점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일어남으로써 이 사람들이 글을 쓰고 발표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런 나쁜 어떤 관습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페이가 아직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최소한 시급은 줘야 된다. 또 보람 따위는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이렇게 또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근이라는 것은 살충제 성분인 DDT와 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야근을 한다면 우리 삶은 자체가 사실은 그 직장이 8시간을 일하면서 오고 가고 한 10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10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그 시간이
나의 생업을 위해서도 되고 사회의 어떤 소속감도 있어서도 되지만 다른 또 어떤 것들 우리는 가정도 있고 나의 취미생활도 있잖아요. 근데 맨날 약을 한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야근은 정해져 있어요. 몇 시간 이상 못 한다고. 근데 공무원들은 월급이 작기 때문에 그 야근 수당 같은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근데 그 야근도 한 달에 9시간인가? 그것밖에 못 해요. 더 이상 못 해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월급도 더 받고 남은 일도 하고 그래서 야근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것 더 이상은 못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직장인의 권리와 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생겨났을까요? 직장생활에서의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바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계약서를 써야 하겠지요. 자, 물론 그 구두로도 그게 계약이 형성이 됩니다. 성립이 되지만 근데 나중에 근거 자료를 내놓으려면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바를 하나 하더라도 서명으로 계약서를 써라는 것입니다. 자, 근로의 정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게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정의할 때는 정규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용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40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이나 휴무일 근무에 대해 50% 가산 임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일 경우에만 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 50% 가산점을 받는 1.5배를 더 받는다는 겁니다. 연차 휴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5인 이하일 때는. 자, 최저임금, 퇴직금, 일주일 만근시 유급 주유 근로 계약서 작성, 4대 보험 의무 가입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미만이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 의무를 하는 것은 가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저임금, 퇴직금 주는 것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자 사용하는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고 있다. 근로계약 너하고 나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쓰자 하고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로 보여주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말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서면으로 임금, 근로 내용, 근무 시간, 휴가,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은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이었습니다. 2018년도는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은 8,590원입니다. 2.9% 인상이 되었죠. 그래서 내가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최소 179만 5,310원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원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 원 정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마는 우리나라 실정이 만 원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올릴 거라 생각합니다.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건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5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 8시간 임금이 유휴 수당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근무를 했어. 그러면은 하루 정도는 돈을 더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미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